만약 한 달 뒤 당신의 주식 계좌가 반토막 이상 폭락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1997년 우리 부모님 세대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때 코스피는 반토막을 넘어 4분의 1까지 주저앉았고 그 위기의 불씨는 멀리 동남아에서 날아왔으니까요. 그런데 2026년 6월 지금 그 동남아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 달 만에 금리를 무려 100bp나 올렸고 화폐 가치는 사상 최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29년 전 대한민국을 멈춰 세웠던 그 잔인한 그림, 왜 지금 똑같이 반복되는 걸까요? 숫자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방크 인도네시아는 2026년 5월 20일에 금리를 50bp 올려 5.25%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긴급회의에서 25bp, 6월 18일에 다시 25bp, 한 달 사이 누적 100bp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5.75%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루피아 환율은 5월 21일 달러당 약 17,600, 6월 8일엔 약 18,190까지 밀렸습니다. 연초 대비 10%쯤 약해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었죠. 방아쇠는 중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유가가 흔들렸고 원유를 수입에 의존하는 인도네시아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자, 그래서 기시감이 드는 겁니다. 1997년에도 똑같이 동남아의 통화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불씨는 2달 만에 서울, 한국 IMF까지 번졌으니까요. 오늘은 그 1997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귀하면서 지금 2026년이 그때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한국에는 어떤 의미인지를 숫자와 출처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데자뷰의 정체부터 밝히겠습니다. 1997년 모든 건 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헷갈리지 않게 보기 위해 오늘 우리는 4칸짜리 체크리스트 하나를 계속 쓸 겁니다. 첫째 칸, 통화제도. 둘째 칸, 외국빚. 셋째 칸, 자본 이탈. 넷째 칸, 결과. 이 4칸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만 보면 나라가 바뀌어도 이기의 공식은 똑같이 보입니다. 첫째 칸, 통화제도. 당시 태국은 1달러를 25바트에 딱 고정해두는 고정환율제를 썼습니다. 환율이 안 움직이니 외국 투자자 입장에선 안심이 됐죠. 환차손 걱정 없이 태국에 돈을 넣어도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둘째 칸, 외국빚. 1993년 방콕에 국제금융시장 창구가 열리면서 값싼 외국 돈이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그 돈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가 거품을 키웠죠. 문제는 이게 대부분 짧게 빌린 단기 외채였다는 겁니다. 언제든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었어요. 셋째 칸, 자본 이탈. 거품이 꺼지고 태국 경제가 흔들리자 헤지펀드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25바트 고정, 더는 못 버틸 것 같은데. 그래서 바트를 대량으로 팔아치우는 투기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태국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으며 25바트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실탄이 바닥났습니다. 넷째 칸, 결과. 1997년 7월 2일 태국은 결국 고정환율을 포기하고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변동환율제로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바트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1달러 25바트였던 환율은 1998년 1월 약 56바트까지 절반 넘게 폭락했죠. 그리고 1997년 8월 태국은 IMF가 주도하는 약 172억 달러 규모의 국제 구제 패키지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4칸 사용법을 익혔으니 빨라집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불씨는 곧바로 이웃나라로 옮겨붙었거든요. 같은 체크리스트에 이번엔 다른 나라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 링깃은 달러당 약 2.5였는데 1998년 1월 약 4.7까지 47%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IMF의 돈을 거부한 거죠. 대신 1998년 9월 마하티르 총리는 자본이 함부로 못 빠져나가게 통제하고 링깃을 달러당 3.80에 다시 고정했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2026년에 그 인도네시아가 1997년엔 어땠을까요? 루피아는 달러당 약 2,500이었는데 1998년 정점엔 무려 16,000에서 17,000 루피아까지 폭락했습니다. 1997년 10월엔 약 230억 달러 규모의 IMF 패키지를 신청했고요. 충격은 경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철권 통치를 하던 수하르토 대통령이 1998년 5월에 자리에서 물러났으니까요.
그리고 필리핀, 페소도 30% 넘게 떨어지긴 했습니다. 다만 필리핀은 위기 전부터 이미 IMF의 관리를 받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했고 비교적 빨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나라 이름만 바뀔 뿐 네 칸은 똑같이 채워집니다. 고정환율, 외국빚, 자본 이탈, 그리고 결과. 이게 1997년 동남아를 휩쓴 위기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씨는 동남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국은 안전했을까요? 우리는 동남아랑 다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달 뒤 그 불씨는 서울 한복판까지 번졌습니다. 한국도 같은 4칸으로 설명됩니다. 당시 우리 기업들은 외국에서 짧게 빌린 단기 외채에 크게 기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가 무너지자 외국 자본은 아시아 전체를 위험하다고 보기 시작했죠. 한국에 들어와 있던 돈도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빠져나가는 돈을 막으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갚아야 할 단기 외채는 쌓여 있는데 정작 쓸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은 빠르게 말라갔습니다. 한때 가용 외환 보유액이 약 39억 달러 수준까지 줄었다고 알려져 있죠. 원화 가치는 급락했고 한국은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결국 1997년 12월 3일 임창열 경제부총리와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가 서명한 합의문이 캉드시 IMF 총재에게 전달됐습니다. IMF를 중심으로 한 국제 지원 규모는 약 580억 달러. 대한민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그날입니다. 정리하면 태국에서 시작된 한 줄의 균열이 같은 4칸을 거치며 2달 만에 한국까지 도달한 겁니다. 1997년의 전염은 이렇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럼 진짜 질문으로 가보죠. 2026년 지금은 정말 그때와 같은 걸까요? 먼저 같은 점부터 솔직하게 인정하겠습니다. 통화가 약해지고 있고 그걸 막으려 금리를 올려야 하는 압박이 있죠. 외국 자본의 움직임에 민감하고 중동발 외부 충격이 방아쇠가 됐다는 점도 닮았습니다. 신호만 보면 기시감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1997년 위기의 본질은 억지로 붙들고 있던 고정환율이 무너지면서 둑이 터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남아 주요국은 대부분 변동환 율제를 쓰고 있어요. 환율이 미리미리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둑이 터지는 방식과는 충격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또 하나, 1997년엔 없던 안전망이 지금은 있습니다. 아세안의 한국, 중국, 일본을 더한 나라들이 함께 만든 공동 외환 비상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M입니다. 그 규모가 약 2,400억 달러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서로 달러를 빌려줄 수 있는 지역 차원의 방어막이 1997년엔 없었지만 지금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확히 부르면 통화 약세와 금리 인상 압박입니다. 1997년식 시스템 붕괴와는 규모도 원인도 다릅니다. 닮은 신호가 켜진 건 맞지만 닮았다는 게 곧 똑같이 무너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한 문장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닮았다고 해서 똑같이 무너지는 건 아니다. 막연한 공포는 판단을 흐립니다. 대신 우리는 오늘 4칸짜리 체크리스트를 손에 넣었죠. 통화제도, 외국빚, 자본 이탈, 결과. 이 4칸으로 보면 어느 나라의 어떤 뉴스가 진짜 위험 신호이고 어떤 게 단순한 변동성인지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997년과 지금 사이엔 또 다른 변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둘러싼 새로운 흐름, 스테이블 코인과 통화 주권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건 그 자체로 한 편이 필요한 주제라 다음 영상에서 따로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수치는 국가와 연도, 출처를 영상 설명란과 대본 하단에 그대로 적어뒀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경제 이야기를 숫자와 출처로 또박또박 풀어드리는 영상 계속 올라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